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3회차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오늘 해설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발표 지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를 하지 않죠.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독서 지문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지문이 제시가 되고 그만큼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지문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1번 문제.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번만 한번 볼게요. 공공 디자인의 목적을 밝히면서 그 실현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일단 위에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1번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의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그 전개 구성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서 사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요 내용은 이제 글의 세세한 내용 일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읽은 다음에 왼쪽에 지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바로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반은 학급별 체험학습으로 땡땡시의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기 부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반은이라고 해서 화자와 청자가 함께 경험했던 공유한 경험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공공 디자인 관련 사업 중 하나인데요. 문화의 거리 조성은 공공 디자인 관련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는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꿈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공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문단, 공공 디자인은 공공공간이나 시설의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공공 디자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발표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매체를 활용하고 사례를 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사례를 드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매체 동그라미, 사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구나. 이것은 땡땡시의 정류장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물을 사용해서 정류장을 만들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까지 고려한 예입니다. 아까 매체를 활용하고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예도 제시하고 매체도 제시를 했다. 사진 속 한 부분을 가리키며, 자,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여기 사진 속 한 부분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적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틀에 박힌 모습에서 벗어난 노선 안내판이 보이시나요? 이것도 정류장이 단순히 지루한 기다림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공 디자인한 것이랍니다. 공공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은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 화제를 제시했었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화제를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중들의 어떤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매체 자료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공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은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러한 예로 또 예를 들고 있죠. 마을의 역사를 벽화로 표현한 땡땡시의 골목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현재부터 해서 뒤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3번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지역의 특색을 성공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3번 문제랑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디자인은 사회의 미적 수준을 보여주면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과는 달리 뒤에 밑줄 그으셔야 되죠. 공공 디자인의 특징이 제시가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두루 위하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공공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 요걸 두 글자로 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성 혹은 가치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러분이 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쳤던 공공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학교 옆 도서관에서 강연이 열린다고 하니 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 공공 디자인의 목적을 밝히면서 그 실현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단점은 제시가 되지 않았죠. 2번 공공 디자인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며 개념과 기능 설명하는 단락이 다 나뉘어져 있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 개념을 설명했었고 세 번째 단락에서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의의를 제시했다. 이런 전반적인 구조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서 사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학교 옆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고 하니 참석해 볼 것을 권해야겠다. 요거는 맨 마지막 문단에 반영이 되어 있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체험학습을 다녀왔으니 그때의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다. 요거는 청중들과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3번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진로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 여기까지는 적절합니다. 그런데 뒤에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라거나 혹은 뭐 연구원, 무슨 박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발표에서 매체를 활용해 주길 바라니 발표 중에 시각 자료를 보여줘야겠다. 두 번째 문단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주길 바라니 공공 디자인을 활용한 예를 제시해 주어야겠다. 요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정류장도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골목길도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적절합니다. 2번 문제 정답은 3번.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볼게요. 요즘 공공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골목길을 문화의 거리로 다시 꾸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곳이 많다고 해서 나도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 요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세모 표시하시고요. 골목길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좀 실망스러웠어.
다른 지역의 잘된 사례를 무분별하게 따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여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특색이 없고 특색이 없어서 이 글쓴이가 학생이 실망을 했다. 자, 3번 문제는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학생의 발표 내용이죠. 그런데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요게 여기 제시된 보기에서 그런데 뒤에 제시된 내용 골목길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좀 실망스러웠어.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부터 7번 문제 학생들이 실시한 토의의 일부이고 그 다음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원이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이곳은 화법하고 장문이 복합된 복합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번 시간에는 토론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협력적인 말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 바로 토의다.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은 보연이 토의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자, 4번 문제는 보연이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왼쪽에 있는 지문에 보연이라는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면 확인을 하기가 쉽겠죠. 한눈에 확인하기가 쉽다. 자, 이것도 기억만 볼게요.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발언 시에 토의 주제를 제시하자. 일반적으로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제를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 사회자죠.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현이가 당연히 사회자가 되겠죠. 이거는 지문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5번. A와 B에 나타난 토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왼쪽에 A 단락이 있고 B 단락이 있습니다. A 단락 읽으면서 바로바로 5번에 있는 선택지 1대1로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풀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다음 6번은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그 토의 내용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의 내용을 토대로 한 글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연이의 말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토의의 다양한 제안 사항 중에서 윤서의 제안을 어떻게 반영해서 글로 쓸 생각이야. 윤서라는 인물이 어떤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안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고요. 다음 7번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특별함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별함이라는 네모박스 쳐진 단어를 앞에 보시면 맨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이 특별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본가는 근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특히 뒷부분부터는 쭉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편하겠죠.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연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땡땡고등학교 홍보부의 학생 소식지 작성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죠. 학생 소식지 작성을 위한 토의. 일반적으로 주제를 제시해 주는 사람은 누구? 사회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연이라는 아이가 아마도 이 토의의 사회자겠구나. 자, 윤서 가겠습니다. 저는 학교 연혁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학생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학교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연혁관을 방문한 학생이 매우 적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자, 5번 문제로 다시 가서 1번 보겠습니다. A에 보시면 윤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윤서의 발언 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학생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학생 설문 결과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 준원이 보겠습니다. 물론 연역과는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여름 소식지에 우리 학교 시설물 안내라는 내용으로 연역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재가 중복되어 식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연역관을 소개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조금 식상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윤서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본관에 대한 소식을 알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에 2번으로 가면 준원이는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며 상대 의견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다루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제재가 중복이 돼서 식상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준원이 말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정답이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5번을 해결했고요. 다음 B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보현이가 우리 학교 본관에 대한 소식을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준원이가 학교 앞 사거리 현수막에서 우리 학교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등록문화재는 현재 사용이 가능하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근대 건축물이나 물건 중에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렸으면 합니다. 사회자인 보현이 얘기 전에 제재가 중복이 되어서 본관에 대한 소식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준원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B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윤서, 우리 학교 건물이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5번 문제에서 5번 윤서는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하면서 상대 의견을 확인하고 있군. 적절하겠죠. 그 다음 준원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그 현수막을 보고 등록문화재의 정의를 찾아보며 우리 학교의 역사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소식지에 제대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보현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 연역관 소개, 우리 학교 본관의 등록문화재 지정 알림이라는 제재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의 주제를 제시를 했다. 첫 번째 보현이의 발언에서 제시가 되었죠. 그 다음 니은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보현이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 토의 중 참여자 간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여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토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자. 이것도 아직 확인할 수가 없고 마지막 미음 토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정하자. 이 부분도 아직 확인 안 됩니다. 윤서의 발언 다시 보겠습니다. 듣고 보니 준원이의 제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본관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지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준원이 지난번 소식지의 표현이 단조로웠다는 학생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글을 썼으면 합니다.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서, 글을 쓸 때 공신력 있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하면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윤서의 말에는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공신력이 있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 활용, 그 다음 신뢰성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택지로 종종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공신력이 있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 마지막 보연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연역관에 대한 의견과 학교 본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관의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학생 소식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서는 관련 자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준원이가 초고를 작성하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 토의에서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디귿, 토의 중에 참여자 간의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우리 말 조심하자.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 다음 리을, 토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자. 이거는 보현이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역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본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본관에 대해서 다루겠다. 그래서 토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리을 적절하겠고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현이가 지금 윤서의 제안을 어떻게 반영해서 글로 쓸 생각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서의 발언을 보시면 경험을 첫 번째 경험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윤서의 제안 윤서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윤서의 발언에서 공실력 있는 출처가 정확한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맞는 선택지를 찾으면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5번에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찾은 정보를 제시해서 글의 신뢰성을 높일 생각이야. 초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등록문화재 느낌표 생소하시죠? 그러면 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여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5번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찾은 정보를 제시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화재청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근대의 우리 학교의 본관이 근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A, B, C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A부터 보겠습니다. 근대의 건축물을 현재에는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B, 등록문화재의 지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와 C를 활용하여 본관의 과거 모습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라고 하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 초고에서 나왔던 이 특별함이라는 게 근대 역사의 흔적은 간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에 있는 본관의 과거의 모습은 유지,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과 일치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미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고 앞으로도 숨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면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 여기 이 부분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아니죠. 7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자신의 동아리와 관련된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을 하는 건의하는 글쓰기 건의문이네요. 예상 독자는 웹사이트 독도 336의 운영 담당자입니다. 문제 보시면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혹은 내용 일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9번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고 한다.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다음 10번 동아리 부원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아리 부원이 검토 의견을 냈어요. 글의 성격을 고려해서 무엇이 잘 드러나게 문단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 쓴 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썼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고 글 보겠습니다.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등학교에서 독도 탐구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동아리를 대표하여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독도 336의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면 우선 독도 336의 내용 영역으로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건의 사항이 되겠죠. 무슨 영역? 내용 영역입니다. 독도의 자연환경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아마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이 독도 336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나 봐요. 현재 독도 336은 크게 독도의 역사 그리고 독도의 가치로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에서는 세계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독도의 가치에서는 독도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 반면 세모 표시하시고 지금까지는 이 웹사이트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건의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느냐가 바로 이 반면 뒤에 나오겠죠. 독도의 지리적, 생태적 특성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밑줄.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용 영역에서 건의를 한 것이죠. 독도 336의 소개란을 보면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라는 점에 착안하여 웹사이트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런 장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줄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으로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고려. 여기도 밑줄 그으셔야 되죠.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고려.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독도 336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PC를 이용하여 독도 336에 들어가 보면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336에 접속해보면 PC에서 보았던 웹사이트의 형태가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자료의 열람이 불편합니다. 이게 건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건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화면은 작은데 그 PC의 화면이 그대로 그 작은 화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독도 336의 이용자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감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독도 336은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서 그 위상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 영역을 추가하고 모바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운영자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왔죠. 첫 번째 내용 영역에 대해서 그 건의, 내용 영역의 추가가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할 때 독도의 역사 그리고 독도의 가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족한 점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스마트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여서 긴 글을 읽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초고에서 두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두 번째 건의사항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격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 PC 첫 추월 모바일 사용량이 PC를 추월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2번 두 번째 건의사항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의 연구 보고서 보시면 최근 독도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종의 신종 선형동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에서 아까 독도의 자연환경을 추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음 부분은 첫 번째 건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이 5번인데요. 5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신문기사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술 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되겠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연구보고서, 학술 자료를 추가한다라고 해서 모바일 기기의 어떤 접근성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기는 동아리 부원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쳐 쓴 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 336은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여기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바로 이 웹사이트의 무엇이다? 의가 되겠죠. 이 웹사이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 영역을 추가하고 모바일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도 밑줄 그어 볼게요. 내용 영역을 추가하고 모바일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그리고 그 밑에 특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부분에서는 그 자신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11번, 12번에 실려있는 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별이 5개, 별 5개 하시고 이런 문법 문제 지문을 읽을 때는 비문학 분석하는 것처럼 비문학 지문 분석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 그으시고 혹은 옆에다가 가볍게 간단하게 메모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꼭 적용을 쉽게 시킬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서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파생접사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어미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낯이 익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가 않으시죠. 그 다음 12번 밑줄 친 단어 중에서 가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파생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까지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는 아이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시죠. 어근은 파생이나 합성 등 조어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 중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 여기까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어근 동그라미 하시고 파생이나 합성 등 조어 단어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파생어, 합성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 중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간은 어간 동그라미 하시고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입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랬죠. 얘네들은 가변어로서 형태가 변한다라 그랬는데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활용해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맡기다에서 맛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고요. 맡기는 어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맡기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맛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근이라고 되어 있고 맡기까지는 어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간은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맡기다 같은 단어는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보시면 됩니다. 맡기고, 맡기면, 맡기니.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맡기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어간은 맡기까지고요. 맡기다라는 단어는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면 맛과 기와 다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기는 사동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를 맞다라는 단어를 사동사로 만들어주는 사동전미사 기가 결합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밑까지가 어근이고 뒤에 있는 기는 전미사로서 접사로서 사동 접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는 뭐 종결어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 동그라미 하시고 그 앞에 밑줄 긋겠습니다.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 접사는 어근에도 결합하고 또 어간에도 결합을 하네요.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접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구나. 그 다음 접사는 기능에 따라서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파생접사, 단어 파생에 기여, 파생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활용할 때 어간에 결합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접사, 파생접사 네모 표시하시고 굴절접사 네모 표시하겠습니다. 접사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접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생접사이고 두 번째가 굴절접사이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파생접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 굴절접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때 어간의 결합 그리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아이가 바로 이 굴절접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는 굴절접사가 없어서 모두 파생접사이고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는 굴절접사와 파생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어근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접두사는 전부 파생접사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뒤에 결합하는 아이들이죠. 뒤에 결합하는 아이들 접사 같은 경우에는 파생접사도 있고 굴절접사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굴절접사는 흔히 무엇이라고 한다? 흔히 어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굴절접사 이꼬르 어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놓았냐라고 하면 일단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에 있는 어미부터 다시 갈게요. 어미라고 하는데 접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결국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접사와 파생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사라고 하는 것은 파생접사 단어를 형성할 때 기여하는 파생접사만을 접사라고 하는데 아까 살펴봤었던 맡기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형태소를 분석하면 맛 그리고 기 그리고 다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맛 부분이 바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근이 되는 것이고 기는 사동 접사라고 그랬습니다. 기는 접사이기 때문에 접사 중에서도 단어를 만들어냈으니까 단어를 파생시켰으니까 파생접사이고요. 그 다음 뒤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미 용언의 어간의 결합을 했으니까 어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어 형성과 관련돼서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갑자기 생뚱맞게 어미가 나오면 이상하니까 얘를 대체하는 굴절접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사라고 하면 파생접사를 의미하는 거지만 굴절접사도 넓은 의미로는 접사로 보는구나. 그러나 어미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굴절접사 이꼴 어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파생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만 굴절접사인 어미는 그렇지 않다.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사는 무슨 접사?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바로 이 파생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어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경꾼은 파생접사꾼이 어근 구경과 함께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구경과는 별개의 단어로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가 된다. 여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가 된다. 사전에 실린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어간 먹에 어미가 결합한 먹지, 먹자, 먹어서 등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가 되지 않고 기본형인 먹다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가 된다. 기본형에 다 대신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의 어미가 그리고 많은 수의 동사와 형용사의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미가 결합하는 것까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하는 활용형까지 사전에다 싣게 되면 진짜 사전에 표제에 실리는 표제 수는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 다음 마지막 특히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특히 파생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파생접사는 단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접사가 결합이 된 단어가 품사가 바뀔 수 있다 없다. 품사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가 내용이죠. 예를 들어 군소리에서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 이라는 뜻으로 어근인 소리가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일부 제한할 뿐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놀이는 동사의 어간 놀 그러니까 놀다에다가 놀다에 놀을 어근으로 해서 전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무엇이다. 명사다. 그러니까 동사가 무엇이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미사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군과 같이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 동그라미. 그 다음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 밑줄 그으시고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파생접사였고요. 니은은 어미, 굴절접사였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드높은의 드는 기역에 해당하는 예로 단어 파생에 기여를 한다. 그쵸? 드라는 것은 혼자 쓰일 수가 없고 그리고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아까 접두사는 굴절 접사가 없이 모두 파생접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겠고요. 2번도 말썽꾸러기의 꾸러기는 기역에 해당하는 예이며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이고 말썽꾸러기는 그대로 명사로 사전에 실려 있죠. 그래서 별개의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되었다의 엇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다에 엇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되다에 결합이 되어 있는 엇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앞선자입니다. 어말 어미. 그 단어의 마지막에 있는 어미 앞에 온다라 그래서 선어말 어미인데요. 여기 엇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이금 과거 그러니까 3번 적절하고요. 4번 깊이의 이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깊다라는 단어에 이를 결합시켜서 품사를 바꾼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깊이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파생시켜주는 부사파생 접사입니다. 부파죠. 부사파생 접사예요. 그래서 니은의 예가 아니라 기역 파생 접사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깊다에 이가 결합이 돼서 품사가 바뀐 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 중에서 가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한정적 접사이냐 지배적 접사이냐.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라는 것은 바꾸는 접사. 그래서 지배적 접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단어를 먼저 찾아보시면 행복 동그라미, 2번에는 찰랑 동그라미, 3번은 좁다, 좁 동그라미, 4번은 높다, 높 동그라미, 5번은 자랑 동그라미. 1번의 행복에다가 하가 결합을 해서
원래는 명사였던 아이를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로 바꾸어 주었고요. 그 다음 2번 찰랑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찰랑찰랑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었는데 거리다, 거리를 결합시켜서 거리를 결합시켜서 동사로 형태를 바꿔준 것이다. 그 다음 3번 나와 그녀의 견해차를 좁혔다에서는 좁다라는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형용사에 좁혔다라고 해서 동사로 그 품사를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있는 높다 같은 경우는 원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였는데 높다랗다라고 해서 높은데 더 높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더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이다. 그래서 얘만 한정적 접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자랑스럽다 같은 경우에도 명사였는데 접사와 결합해서 형용사로 바뀐 것이다. 12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문장의 짜임에 대한 대해서 활동한 것이다. 자, 요 문제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조건을 보시면 명사절과 관용절이 있는 견문장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명사절을 만들 때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명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꾸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가 있었고 아니죠. 다시 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있는 일던 이런 간단하게 치겠습니다. 끊는 일던이 있었고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이 있었고 기가 있었습니다. 음기가 있었고 관용절은 있는 을던이 있었어요. 관용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겠죠. 나는 꽃이 활짝 피다의 관용사형 전성어민 니은이 결합이 되어서 뒤에 오는 봄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봄이 오다에 기가 결합을 해서 뒤에 르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봄이 오다라는 것이 명사절로 바뀐 것이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사절과 관형절이 다 들어있는 견문장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적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기에 기역부터 미음을 활용한 현대의 국외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외음화는 우리 그 PP 시간에 문법하면서 반드시 그 개념을 꼭 외워두라고 했었습니다. 자주 나온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디귿 그리고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화 현상이었습니다. 자, 기억 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 그리고 갓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로 디귿이 모음 이를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나 티읕이 끝소리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니은 보시면 밭이 그리고 밭을
얘는 똑같이 뒤에 모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이 모음이 올 때 혹은 반모음이가 올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니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굳히다, 닫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귿을 보니 디귿 뒤에서 히읗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자 히읗이 탈락을 했다라는 것은 먼저 굳히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굿히다에서 히읗이 떨어지게 되면 굿이다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됩니까? 굿이다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굿이다에서 디귿이 이를 만났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굿이다로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굿이다로 발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히읗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센 소리 대기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굿티다가 되고 이 굿티다에서 티읕이 이를 만났으니까 굿치다. 또 구겸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죠. 히읗이 탈락하면 구지다로 발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 리을을 보니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리을 보시면 밑 뒤에 이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미치로 발음이 되는데 끝인사 같은 경우에는 끝 뒤에 인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티읕이 디귿으로 먼저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연음이 되어서 끝인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음. 미음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해돋이를 보겠습니다. 해돋이.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형태수를 분석하게 되면 해 그리고 돋다의 돋 그리고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돋의 끝소리 디귿하고 아우 안돼 돋 플러스 이의 결합을 보시면 디귿하고 이가 만났으니까 도지가 됩니다. 아우 도지가 되죠. 해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견디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면 견디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과 모음 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개음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견디 다로 발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 이건 더 적을 수가 없죠. 실질적인 의미를 잃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다 같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5번 중세국어에서 이 중세국어 시기의 축격조사는 너무 많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 다 나와 있지만 자음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이가 오고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서 달라졌죠. 체언의 끝소리 밑줄 뒤에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 동그라미 1 그 다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이도 아닌 모음일 때는 이 짝대기만 있는 이 밑줄 긋고 동그라미 2 그 다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거나 반모음 이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음 뒤에는 동그라미가 있는 이, 그 다음 이 외의 모음은 이 이외의 모음에는 짝대기만은 이, 그 다음 이 모음은 형태가 없는 영형태가 나타났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배밑가치를 물어라고 되어 있어요. 배얌이 그 중세국어식의 뱀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뒤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와야 되는데 중세국어식의 표기의 특징은 연철이었죠. 그래서 야미가 되는 겁니다. 바야미.
그 다음 불휘 깊은 남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가 불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모음 이로 끝이 나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영형태. 그래서 불휘 그대로 나타난 거고, 마지막에 대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 외 모음이죠. 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 모음을 결합시켜서 짝대기만 있는 이 모음을 결합시켜서 대장귀 이렇게 표기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내일 비문학 지문 2개 지문하면서 정답지는 단톡방에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시고 틀린 개수를 15문제 중에서 몇 개를 틀렸는지 채점을 하셔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